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어떻게 4월 한 달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틀 남았네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요즘에 사실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오락가락합니다. 그죠? 역시나 금리 인상 충격이 더욱더 커지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빅스텝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미증시에서 크게 폭락을 했다가 또 그 다음 날에 다시 또 반등을 했다가 또 어제 같은 경우에 IT 빅테크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예상과는 다른 어떠한 저조한 실적을 공개하게 되면서 또 크게 폭락을 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가파르다, 또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나 좀 꾸준히 또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사모으는 전략을 가지심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도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들이고, 설사 매수하시고 난 뒤에 혹시라도 손실 구간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특히나 이런 외세적인 변동성이 커질 때 이 개별 종목이 크게 급락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추매를 해서 좀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유효한 그런 종목들만 제가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제 종목들 유심히 보셔가지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종목을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할 거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이름이 서울반도체라고 해서 이 반도체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딱히 이 반도체와는 또 크게 이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업종 섹터는 아니고요. 그냥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면 LED와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서울 반도체의 이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반도체가 속해 있는 이 업계, 이 섹터의 이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부터 이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과잉 공급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중국 업체의 높은 재고로 인한 업계 칩의 이 평균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LED 업체가 위기를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제품의 적용 범위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반 조명 분야를 포함해서 중대형 LCD 그리고 모바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수요가 확대되며 성장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회사에게 미니 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 그리고 VCSEL 등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 발생한 이 코로나19 발병의 전 세계 지역 확산으로 인해서 이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원자재 및 물류 가격 인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부분이 크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좀 보면 최근에 이 LED 업계는 다양한 분야와 어플리케이션으로 LED 시장이 세분화되고 확장되는 추세에 발맞춰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차별화 기술의 보유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 잣대인 동시에 기술에 대한 특허 보유를 통해 제품과 고객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경쟁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LED 업계는 이 크게 칩을 제작하는 칩 제작업체와 그리고 패키지 업체, 그리고 시스템 제작업체 등으로 분류되고, 서울 반도체의 이 주요 사업은 조달받은 칩을 패키징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는 계열사인 이 서울 바이오시스로부터 LED 칩을 조달받아서 이 패키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반도체의 이 회사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영업 개황 및 이 사업 부문의 구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업 개황이고요. 참고로 이 사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자, 영업 개황이고요. 자, LED 업계는 지속적인 이 수요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과잉 공급 발생 등으로 매우 큰 낙폭의 가격 하락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가격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정상적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이 옴디아의 2022년 2월에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즉 올해 이 패키지드 LED ASPS, 참고로 ASPS는 이 평균 판매 단가, 평균 단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패키지드 LED의 평균 단가는 2021년과 동등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의 경우에는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적용 범위 확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조명 분야를 포함해서 중대형 LCD, 그리고 모바일,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성장률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LED 업계는 다양한 분야와 어플리케이션으로 LED 시장이 세분화되고 있고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또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광반도체 응용 부품의 이 국내 최대 메이커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의 2022년 2월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매출액 기준 서울반도체는 글로벌 탑3에 차지하는 등의 이 LED 선도 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서울반도체가 이 선전한 힘은 역시나 이 특허 경쟁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제가 이 특허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앞에 잠깐 뭐 요점만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 서울반도체는 지금 특허 건수만 해도 약 1만 5천 건에 달하는 이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지난 2년간 글로벌 유명 브랜드 관련의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또 기사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특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Strategy Unlimited에 따르면 LED 시장은 수량 기준으로 2019년에서 2024년 연평균 21.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반도체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 Y캅 기술은 2세대 LED 핵심 기술로서 LED 시장 성장을 주도할 미니 LED TV의 핵심 대표 기술입니다. 참고로 이 삼성전자가 미니 LED TV와 관련해서 발주량이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도 뒤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 Y캅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차에도 이 접목되는 기술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중요한 기술을 이 서울반도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동차 분야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반도체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전방 산업에 이 생산 차질이 생겼지만, 하이엔드 자동차에서 미드엔드 자동차로 확산되기 시작한 헤드라이트 LED에도 Y캅이 사용되고 있어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 LED 조명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고 성장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EU 등의 이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LED 조명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등 LED 조명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외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LED, 이 친환경 LED와 관련해서 또 선도적인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썬라이크라는 기술이에요. 그 부분도 또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의 이 기업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는 일반 조명, IT 안에서도 스마트폰,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PC, TV 등과 같은 어떤 이런 IT 제품,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UV 등의 어떤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입니다. 참고로 이 서울반도체는 이 국내 본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중국, 베트남 등 글로벌 R&D, 랩과 생산 기지, 영업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LED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5개의 이 종속 및 관계회사를 통해 LED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요 화면은 지금 네이버에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기업 기회를 또 간략하게 소개한 건데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 조명, IT, 자동차, UV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이다. 그죠? 위에 내용은 지금 제가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도 크게 다를 바가 없네요. 그죠? 밑에 하나 보시면 UV 그리고 가시광 그리고 IR 등 전파장에 걸친 이 LED 칩과 LED 패키지 그리고 LED 모듈 및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뭐 위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역시나 LED 제품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이 종합 LED 기업이다. 그죠?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름은 서울반도체, 뭐 반도체 회사 같은 느낌인데 실제는 이 LED 기업이다, 디스플레이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반도체의 이 제품 구성과 제품별 매출 비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래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서울반도체의 홈페이지에서 이 제품과 관련된 그림이고요. 이런 어떠한 쪽에서 서울반도체의 이 제품이 쓰인다. 이런 정도로 눈으로 그냥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품은 LED 제조, 그죠? 그리고 LED 판매, 그리고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 매출액이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역시나 LED 제조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가장 크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LED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약 92.3%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 그림은 네이버에서 이 서울 반도체와 관련된 이 주요 제품 매출 구성과 관련한 이 그림을 가지고 온 건데 역시나 이 사업 보고서의 내용이 더 정확하고 이 우측에 있는 그림은 또 덜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LED 제조가 100%에 150.3%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참고로 네이버에서 오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의 이 기초 투자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부터 볼게요. 자, 주가는 지금 4월 28일 기준 13,400원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지난 금요일 종가가 아니고 제가 이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던 게 금요일부터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화면에서는 4월 28일자 화면이 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캡처를 해서 제가 올린 거라서 참고로 요 금액은 요 주가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13,400원에서 크게 29일날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2주 최고가가 21,200원이고 최저가가 12,950원입니다. 그리고 액면가는 500원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7,81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지금 7,930억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또 왜 틀리냐면 제가 요 화면에서도 요건 29일 어제 만들다가 말았고 요건 지금 오늘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요건 지금 29일자 종가를 반영을 해서 이 시가총액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겠네요. 시가총액이 7,930억 원이다. 그죠? 코스닥 85위 기업이고요. 상장 주식 수는 5,830만 주 가량 되고 유동 비율은 68.1%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액면가가 500원임을 감안하면 발행 주식 수는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도 크게 낮지 않는 그런 유동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지금 많이 빠졌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6%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요 아래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했다 보니까 최근 1개월, 최근 3개월, 6개월,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은 계속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정은 외 2인이 약 28.53%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서울반도체의 이 대표가 이정훈입니다. 최대 주주인 이 대표의 지분이 13.59%, 크게 높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요점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종 PER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낮은 PER을 가지고 있다. 자, 업종 PER은 24.07배인데 반해서 지금 현재 이 PER은 15.96배이고요. 추정 PER은 14.96배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추정 PER은 22년의 영업 실적을 추정을 해서 그 추정값에 의거한 PER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21년보다는 22년에 조금이나마 영업 실적이 더 나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PER 배수도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저평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PBR도 1.05배면은 이 코스닥 기업임을 감안할 때는 상당히 우량한 수준이다. 참고로 PBR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대비해서 이 주가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현재의 지금 주가 수준이 우하향해서 조정을 상당히 받아서 작년보다도 약 한 30% 이상 주가 하락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PBR 배수도 현저히 낮게 내려왔다.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1년도 당기 순이익이 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또 증가를 했고 또 증가를 함에도 배당 성향은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도 시가 배당률 3.3%로 상당히 우량한 수준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보유 비중과 시가총액과의 관계를 보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주가도 우하향하는 그런 그래프를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대비해서 이 서울반도체의 수익률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나 코스닥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크는 코스닥 지수인데 이 코스닥 지수 해서 현저히 많이 빠졌다. 마이너스 30% 정도 더 큰 하락률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 액면가 500원에 이 발행 주식수 5,800만 주 정도이고 코스닥 기업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5%가량 하락한 그리고 또 최저가 대비해서 5%가량 상승한 위치에 지금 주가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52주 베타는 이 코스닥 지수 등락 대비 민감도가 0.8, 그죠? 아까 이거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베타 지수가 지금 0.8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벤치마크 지수인 이 코스닥 지수에 대비해서 민감도가 얼만큼 되느냐. 즉 이 코스닥 지수가 1만큼 오르고 내릴 때 이 서울 반도체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르고 내리느냐. 0.8이면 실제 이 벤치마크의 등락보다도 덜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대로 읽어봐 드리면 52주 베타는 코스닥 지수 등락 대비 민감도 0.8로서 벤치마크 지수 등락 대비 높지 않고 역시나 이 코스닥 기업치고는 약간 좀 무거운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주주구조 아까 보셨죠? 이 대표이사 이자 의 최대 주주인 이정훈 대표의 지분율이 13%가량 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높지는 않단 말이죠. 이럴 때는 보통 이 기업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속도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시나 이 최대 지주 지분율이 낮다라는 것은 이 지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죠.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으면 어찌 보면 자기 입장에서 경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또 그런 경영자라면 뭐 재무 보고를 할 때도 이 경영자의 재량과 관련해서 뭐 이익을 조정할 수도 있고, 또 약간 불투명한 그런 경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떠한 지금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조금 낮다라는 것이 크게 이 기업의 투명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그죠? 이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나 이 주주와 이 기업 간의 이 대리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비중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1년간의 이 벤치마크 대비 하락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가량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업종 평균 PER 대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고요. PBR 수준도 최근 주가 하락으로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라서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서울반도체는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전년도 당기 순이익의 증가와 함께 배당 성향은 그대로 지속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확대가 됐고, 역시나 시가 배당률이 3% 이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 반도체의 이 실적과 그리고 멀티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역시나 19년 대비해서 20년, 21년까지 꾸준하게 뭐 소폭이나마 이 외형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또 21년에 20년 대비해서 소폭 성장을 했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업이익 성장률보다도 당기순이익 성장률은 상당히 또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22년의 어떤 그 컨센을 보더라도 일단 외형적인 성장과 그리고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에도 소폭의 성장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흑자를 기록하다가 지난 21년 4분기 때는 뭐 근 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그 이유도 제가 뒤에 또 준비를 했으니까 그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은 지금 원가율이 좀 많이 높은 편이어서 역시나 영업이익률은 크게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매출액 대비해서 당기 순이익률도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ROE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높을 수가 없겠죠. 물론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로서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이거 보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원가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 ROE가 이 세 개가 크게 높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21년 대비해서 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든 이 ROE든 역시나 이 소폭의 이 개선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 유보율, 이 재무 안정성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도 현재의 100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요. 당좌 비율도 100보다 높은 수준에 있고요. 유보율, 즉 이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이 현금 비율인 이 유보율도 2,500%로 그래도 회사 내부에 현금이 그래도 괜찮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업종 PER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낮은 수준에 있는 PER을 가지고 있고, PBR 배수도 역시나 2020년, 21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보시면
뭐 주가가 하향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PBR도 또 현저히 낮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멀티플만 보면 역시나 이 저평가 구간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투자 메리트 또한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가 배당률은 보시면 지금 2.99%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서 보셨던 그 화면에서 3.3%였잖아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현재의 주가를 반영한 시가 배당률이다 보니까 약 3.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기 순이익을 지금 보시면 21년도에 20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성향을 낮추지 않고 배당 성향을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역시나 배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배당이 확대되면서 시가 배당률 또한 19년, 20년에 비해서 크게 21년도에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이에요. 서울 반도체의 경영진에게 큰 박수를 쳐주고 싶고 이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한 거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21년 매출 1조 3,0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로 직전 연도, 즉 20년도 대비해서 12.8%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이 전체적인 실적 성장 가운데서도 이 당기 순이익의 이 큰 성장은 역시나 이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으로 인한 영업 외수익이 어떤 증가가 이유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얘기는 뭐 어디에서도 크게 찾아볼 수가 없어서 사업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이 사업 보고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매출과 이 손익 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이라고 해서 참고로 회사는 일어났던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동 시에 뭐 대규모 법인은 15%지만 어찌됐든 30% 이상 변동 시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그 공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외환 차익과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 증가로 인한 영업 외적인 수익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참고로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1% 가량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이 흑자를 내오던 이 서울반도체가 21년 4분기에는 조금 좋지 않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 같은 경우 뒤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여기서 잠깐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21년 4분기 매출이 3,133억 원, 뭐 3,135억 원이나 적혀 있는데 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3,133억 원이었는데 이 글로벌 원자재 가격과 이 물류비 상승 등의 어떤 비용 증가와 자회사인 이 서울 바이오시스의 실적 부진 영향으로 약 32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실적이 제가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과 조금 틀리잖아요. 이 부분은 잠정실적 발표 뒤에 파악한 분석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요거는 이미 사업 보고서 나온 뒤에 실적이 반영됐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서는 요게 네이버에서 띄운 이 화면이 조금 더 정확하고 그래도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은 요 내용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년 1분기, 지금 22년 1분기 끝났죠. 지금 4월이니까. 22년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전망이 3천억에서 3,200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4월 초에 이 잠정 실적이 나왔어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과 관련해서 나오진 않았는데, 참고로 매출액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매출액이 2,857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7.9% 가량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서 조금 제가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부채 비율과 당좌 비율 모두 안정적이었고요. 그리고 회사 유보금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멀티플 수준도 21년 이후에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할 점은 21년도 당기순이익 증가와 더불어서 배당 성향이 크게 확대되어서 전년과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이 배당금의 시가 배당률이 크게 상승했다. 그죠? 말을 조금 이상하게 적혀 있네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배당 성향이 확대된 게 아니라 배당 성향은 20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의 이 큰 증가와 비례해서 배당금도 늘어가지고 시가 배당률도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요거는 22년 1분기 요 실적과 관련한 잠정 예상 실적이고요. 잠정치로서 확정치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띄워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액이 어때요? 마이너스 7.9% 역성장했죠. 당기실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2,857억 원 보고를 했습니다. 뭐 그와 관련한 뭐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좀 찾아놓은 게 있으니까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의 이 연도별 이 자산과 이 부채의 변동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뭐니뭐니 해도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내야 되고 또 이윤을 내는데 현금이 돌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좋냐 나쁘냐 이 부분을 상당히 또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이 부분만 따로 좀 떼와서 일단 기록을 했고요. 일단 자산과 부채와 관련해서 보면 20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꾸준하게 자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증감이 없다가 참고로 21년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해서 약 한 1,300억 원 가량 부채가 늘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뒤에서도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R&D와 그리고 이 시설 투자와 관련된 이 비용 확충 때문에 부채를 많이 땡겨 쓴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뭐 크게 이게 나쁜 부채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영업활동이나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21년도에 사실 외형적인 어떤 매출 성장 그리고 단기 순이익의 큰 증가임에도 이 영업에서 창출된 이 영업 현금 흐름은 크게 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시면 20년 대비해서 21년에 줄었잖아요.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 즉 이 부채가 늘게 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20년 대비해서 21년에 크게 늘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반도체의 단점으로 꼽는다면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큰 증가, 이 개선 이런 게 좀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최근 4년간의 자산은 꾸준히 증대됐습니다. 그죠? 부채는 21년도에 특히 늘었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아마 R&D 그리고 시설 투자를 위한 차입금 증대가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19년도 이후 계속 줄고 있고 특히 21년도에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현금 흐름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부채,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채, 일단 증가, 그러면 마이너스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또 그만큼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반도체와 업종 그리고 코스닥 전체와의 비교를 한번 보시면 참고로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서울반도체고 우측으로 이 코스닥 IT 업종 그리고 코스닥 전체와 관련해서
이 멀티플 지표와 이 배당 수익률 그리고 베타 지수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과 비교했을 때 이 코스닥의 전체 PER이 35배임을 감안하면 지금 이 서울반도체의 PER이 18배면 정말 낮은 숫자죠. 낮은 수치죠.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코스닥 전체 기업들의 이 평균 PER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 그죠? 코스닥 IT 업종과 관련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EV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EV 에비타 뭡니까? 시가총액 플러스 부채, 그죠? 요거를 뭘로 나눴냐면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인데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이 에비타거든요. 요걸로 나눈 값인데 참고로 PER과 거의 유사하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V 에비타도 이 코스닥 IT 업종과 이 코스닥 전체의 이 수치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다. ROE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IT 업종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코스닥 전체 어떠한 퍼센트하고는 유사한 그런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IT 업종이 0.59%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전체 기업의 이 배당 수익률이 0.52%인 걸 감안하면 서울반도체 2.99%, 현재 주가를 감안하면은 시가 배당률은 3.3% 정도 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베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벤치마크 대비해서 주가의 등락에 대한 이 민감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 코스닥이 1이고 코스닥 IT 업종 1.03배인데 비해 1.03인데 비해서 베타 0.91배로 0.91로 크게 민감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따라 말을 자꾸 버벅하게 되네요. 좀 말을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왜냐하면 제 영상에 이 영상 시간이 1시간이 넘고 막 1시간 20분씩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제 스스로도 영상의 시간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사실 빠뜨릴 내용도 없고 그리고 또 이 방송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또 그리고 또 정보 전달을 조금 더 신뢰성 있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줄여야 되겠다,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이 말을 이렇게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베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배 이게 아니에요. 멀티플은 항상 몇 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ROE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몇 퍼센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베타는 그냥 베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냥 0.91, 1.0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제가 정리한 걸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PER 그리고 EV 에비타는 벤치마크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ROE의 경우에는 평균 수준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역시나 업종 평균 그리고 이 전체 코스닥 전체의 어떤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베타 지수는 조금 낮은 편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분석표에서만 보면 서울반도체의 현 시점 투자 메리트는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반도체의 특허와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서울반도체의 특허 그리고 이 기술력 보니까 이 회사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현재의 평가를 낮게 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크게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특허만 해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15,000개 이상 특허를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정말 괜찮은 기업 어찌 보면 이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될 만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잘했다. 뭐 설사 제가 말을 버벅대고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울 반도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참 좋은 일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서울 반도체의 특허수 추이고요. 앞서 사업보고서 내용에서는 1만 5천 개의 특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만 8천 개 수준의 이 특허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 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아래 보시면 자, 한국경제 22년 4월 19일자 서울 반도체 특허 소송 무패 행진이라는 제목에서 참고로 97전 싸워서 97승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와 관련해서 그리고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서울 반도체는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상당히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특허 괴물 누구와 싸워도 이겼다. 20년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기술력이 워낙 독보적이고 이게 상용화 됐을 때 크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다 보니까 역시나 이 해외에서 이렇게 뭐 벤치해서 막 쓰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또 뭐 그런 특허 소송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도 이 글로벌 유통사 대상으로 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 소송을 하고 있다. 그죠? 서울 반도체는 이 글로벌 전자제품 유통기업 에이스 하드웨어와 이 콘레드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의 이 대표적인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서울 반도체가 이런 기술도 있었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기술을 하면 역시나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한번 읽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이 국토일보에서 출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Y캅 기술입니다. Y캅 기술. 이게 뭐냐면 이 와이어 없이 바로 실장하는 이 혁명적인 구조 기술이고 서울 반도체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Y캅 없이는 차세대 기술로 인정받는 이 미니 LED는 물론 마이크로 LED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서울 반도체의 마이크로 LED의 이 신규 공법인 이 적녹청 이 원칩 RGB 원칩이라고 하는데 이 양산 방식은 대형 TV는 물론 웨어러블 기기와 이 가상 증강 형실 기기에 적용되는 이 핵심 기술이다. 참고로 뒤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 Y캅 기술이 이 자율주행에도 접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레즈 기술입니다. 이 바이오레즈는 빛을 이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초 만에 살균하고 공기 부유 바이러스를 통한 이 전염률을 30분의 1로 줄이고 차량 내부나 실내 공기는 10분 내로 90% 살균하는 이 헬스케어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 서울 반도체의 뭐니 해도 이 가장 뛰어나고 이 가장 독보적이고 이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 하면 썬라이크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썬라이크 기술은 태양광 스펙트럼을 그대로 구현해서 1.3배의 이 수면의 질 향상과 3.2배의 이 학습 속도 향상 그리고 눈의 피로감을 4배 이상 줄여주는 것은 물론 근시 개선에 이로운 효과를 입증한 인간 중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썬라이크 기술이 최근에 아파트 이 조명에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이 윤석열 정부의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셨던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이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있고 앞으로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반도체의 증권사 투자 의견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보통 1조 미만이면 이 증권사 투자 의견 리포트가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 추정 기간 수가 5개잖아요. 이 5개의 추정 기간 수가 수에서 이 목표 주가 이 평균 18,800원을 제시를 했고요. 아래 보시면 역시나 이 목표 주가 하향에 따라서 이 시가총액도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음을 이 시가총액이 아니고 주가도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 세계 업체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증권사 세계 업체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총 5개, 그죠? 요 앞에 앞선 3개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증권사들의 이 목표 주가 관련해서도 역시나 하향 조정을 했다. 하지만 이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최근 5개의 증권사 투자 의견을 보면 목표가가 대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지만 올해 실적 전망을 상저하고 그리고 원재료비의 리스크 그리고 경기 둔화의 리스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18,800원 이 목표가 이 평균 목표가입니다. 이 목표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의 이 상승 여력을 보면 약 한 40%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2년 1분기 아까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리뷰를 제가 좀 찾아왔고요.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년 1분기에 잠정 매출 실적을 2,857억 원, 그죠? 직전 분기 2020년 4분기와 비교하면 8.9% 하락한 수준이고, 전년 동기 21년 1분기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한 7.9% 감소된 그런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3분기 이후 계속 유지해오던 이 3천억 원대 이 분기 매출도 기록이 깨졌고요. 그리고 21년 4분기 이 시작된 이 실적 부진이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년 4분기에 영업손실 31억 원 기록을 했잖아요. 사실 이 부분만 놓고 봐도 2017년 이후에 서울반도체 이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게 지난 21년 4분기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 지금 22년 1분기 지금 실적이 어찌됐든 매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역성장을 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4분기처럼 적자를 만약에 내게 된다면 조금 걱정스럽고 사실 근데 증권사 컨센에서는 그래도 흑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4분기부터 지금 이 서울반도체에 이 드리워진 먹구름이 뭔가 살펴보면 원재료비의 이 급등과 관련해서 원재료의 원가율, 그렇죠? 원가율의 점진적으로 높아진 게 이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핵심 원재료는 지금 LED 칩인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LED 칩은 자회사인 이 서울바이오시스가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LED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블루웨이퍼, 니켈, 금, 티타늄 등을 원재료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재료비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매출 원가율도 상당히 지금 우상향, 즉 원가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또 당기순이익률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이 되지 않으면 조금 서울반도체 입장에서는 외형적 성장은 가져갈 수 있지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뭐랄까요 조금 좋지 않다. 그죠? 이런 게 약간 투자 메리트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측면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참고로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도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니켈 가격의 이 그래프인데 전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원재료비의 급등에 따른 원가율의 상승, 요 부분이 지금 지난 4분기 때부터 해서 지금 이번 상반기,
까지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올해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서울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가 급등과 이 반도체 수요 확대로 원재료 이 공급난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의 그 의존도를 조금 낮추고 이 뭐랄까요, 이 거래의 다각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어떤 지금 언급도 많이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울반도체 이 관계자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미니 LED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공급 확충을 위해서 원자재 공급망 그리고 생산 거점을 다각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해외 기업의 견제가 심해지고는 있지만 이 서울 반도체만이 가진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하면서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재료비 급등과 관련해서 이 중국 수요 의존도를 중국 공급 의존도를 그러니까 조금 어떤 다각화를 통해서 일단 탈출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 서울 반도체만의 앞선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런 어떠한 뭐 리스크를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전망을 또 잠깐 언급을 드리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실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까지는 좋지 않을 거야. 상저, 그죠? 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개선될 전망이야. 라고 하면서 하고, 그래서 상저하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정원석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의 이야기인데, 계절적 비수기에 IT 그리고 LCD TV 수요 둔화세로 상반기에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하반기에는 LCD TV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완화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역시나 상반기 때는 약간의 부진한 실적, 하반기 때는 상당한 개선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1분기 실적 리뷰와 관련해서도 22년 전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22년도 예상 실적 전망과 이 멀티플 예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또 연구원들 말도 조금 더 준비를 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1년 대비해서 22년에 이 멀티플과 관련된 지표에서 멀티플은 대부분 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들입니다. 왜? 그만큼 저평가를 받는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더 있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PER, PBR, PCR, PCR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죠? 현금 흐름 대비해서 이 주가에 대한 비율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 현금 흐름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EV 에비타. 그죠? 이런 어떤 멀티플에서 대부분 다 현저히 22년이 21년 대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추정 실적과 관련된 컨센을 보면 22년과 23년을 보시면 그래도 뭐 매출액도 약간의 성장 하지만 22년도에는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뭐 1.94%로 뭐 크게 높지 않은 숫자를 지금 컨센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23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세도 영업이익률 성장률에 대한 개선세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역시나 PER, PBR, 뭐 ROE, EV, 에비타 이러한 관련 지표에서도 뭐 22년 대비해서 23년 즉 올해보다는 또 내년 23년에
조금 더 나아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RO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ROE를 7.2%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23년에는 8.8%로 그래도 상당히 또 좋아질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어떤 멀티플 지표에서는 또 현저히 낮게 갖고 갈 것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비해서 23년에. 그래서 어찌됐든 뭐 실적만 보면 올해도 어쨌든 뭐 작년보다는 조금 나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보다는 또 오히려 내년에 23년에 뭐 더 나아질 것을 지금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뭐 그렇겠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원재료비의 급등, 물류비에 대한 급등, 뭐 일어났다 쉽게 말하면 원가율이 워낙 지금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또 특히나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지금 미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의 어떤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까지 또 감안해서 뭐 혹시나 또 중국과 관련해서 또 경기 부진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지금 어 생각을 해서 지금 상반기 때는 아무래도 좀 수요가 부진해서 또 실적도 조금 못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하반기부터는 차량용 반도체의 어떤 공급 개선 이런 걸로 또 이 서울 반도체의 뭐 일단 매출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개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또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적어둔 게 있는데, 아마 1, 2분기가 이 서울 반도체의 가장 보릿고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점을 정리해서 읽어봐 드리면, 최근 3개월간 증권사 발표 추정치의 평균을 보면 21년 대비 22년 멀티플 지표의 개선과 관련, 그리고 영업 관련해서 영업이익과 이 현금 흐름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2년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1.94%로 소폭에 그치지만 23년부터는 더욱 개선될 전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플 지표의 어떤 개선세,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뭐 소폭이나마 성장,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개선, 요 세 개만 놓고 봤을 때도 어찌됐든 이 서울 반도체는 지금 수준은 상당히 또 저평가되어 있다. 역시나 투자 메리트가 뭐 괜찮게 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이 드네요. 실적과 관련해서 올해 실적 전망과 관련한 그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한국투자증권의 이 김정환, 이솔민 연구원의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송비 등 비용 증가와 이 가격 경쟁에 따른 이익률 하락을 반영해서 2022년 추정 EPS는 기존 대비 27% 하향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매수 의견은 유지를 했습니다. 왜? 올해 서울 반도체의 이 Y캅 기술과 관련된 이 제품 탑재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이어서 미니 LED 백라이트 유닛 기반의 이 하이엔드 TV 모델 수 증가와 전기차 헤드램프 등의 스펙 상향으로 인한 고성능 LED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고, 하반기에 이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TV와 자동차의 수요 및 생산량이 반등하면서 LED 주문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등의 이 글로벌 TV 업체의 미리 LED TV 출하량의 증가로 이 서울 반도체의 이 프리미엄 가전용 LED 매출액 증가가 상당히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TV 수요 회복과 이 견조한 IT 세트 수요가 지속될 이 하반기에는 서울 반도체의 운송비 등 원가 부담도 완화되면서 이익률도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은 3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겠지만, 하반기 이익 반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2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선 상반기라 하면 1분기가 아니고 1, 2분기를 합쳐서 상반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1분기에 대한 영업 실적은 영업 이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충 뭐 지금 연구원들의 내용을 보면 영업이익은 1, 2분기를 해서 상반기 때 약 한 300억 원 이상. 하지만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26%의 감소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반기로 갔을 때는 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또 상당한 또 증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올해 뭐 2% 정도 수준에서 1.94%라고 하지만 대충 한 2% 정도 수준에서 전년 대비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지금 가져갈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뭐 지금 봐도 그래도 업종 대비의 PER이라든지 뭐 PBR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현재 저평가 수준인 거는 틀림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겁니다. 그 집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현저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뒤로 갈수록 개선세가 뚜렷해질 때쯤이면 주가는 또 많이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는 또 팔고 나와야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서울 반도체의 현 주가 수준과 이 실적과 관련된 이 컨센트를 종합적으로 볼 때 역시나 상반기가 가장 보릿고개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지산 이 키움증권 연구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TV 주 고객향 이 미니 LED 출하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조명용은 이 고부가 썬라이크 제품의 이 B2B 매출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자동차용 이 조명용은 반도체 수급 이슈가 완화되는 하반기에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1033억 원에서 818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좀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800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예상보다는 그래도 뭐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V용 미니 LED 출하가 본격화되고 이 생산 차질 및 비용 이슈가 완화되는 2분기 이후 투자 매력이 상당히 부각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 2분기가 역시나 가장 보릿고개고 2분기 이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2분기라 하면 언제부터입니까? 4, 5, 6이잖아요. 지금 4월 지났고, 그죠? 그러니까 5, 6월 요럴 때 이후에, 그죠? 요럴 때가 가장 지금 낮은 주가 수준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 메리트가 지금부터 부각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또 이렇게 뉴스가 있었네요. 2022년 2월 7일자 뉴스였고요.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이 서울 반도체 주식에 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는데, 참고로 올해 이 삼성 미니 LED TV 판매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제목의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반도체의 미래 기대라는 어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올려봤는데, 그러니까 서울 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내용들이 뭐 없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하다가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요건 매일경제 21년 12월 22일자 뉴스고요. 서울반도체 자율주행차 위한 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선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참고로 앞서서 이 독보적인 기술 이야기를 하면서 Y캅 기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이 Y캅 기술이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이 기술이 쓰이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 자율주행과 관련한 테마가 아니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들이 뭐 크게 이 주가에 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자율주행 테마 괜찮았는데,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도 추후에 또 자율주행 테마가 돌아오게 되면 이 서울 반도체에도
조금은 뭐랄까요,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신한금투 서울반도체 전기차 매출 향상 영업이익 개선 기대 이런 제목의 뉴스인데 참고로 지금 서울반도체의 그 LED와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이 전기자동차의 이 전기장치 부품용 이 전장용 부품이라고 하죠. 이 전장용 부품에 또 상당히 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22년에도 전년도에도 참고로 35% 이상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이 상당히 증가된 실적을 기록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사실 전기차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좋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 전기차 매출은 상당히 또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만큼 그와 관련해서 이 서울반도체의 이 전장용 부품은 또 상당히 괜찮을 거다. 뭐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반도체 미래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뭐냐? 역시나 이 선도 기술로 인해서 지속적인 이 고객 다각화 이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어떠한 제목의 뉴스가 있는데 사실 이 헤드라인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방송의 시간적인 제약도 있어서 헤드라인만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쓸 때는 서울반도체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이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사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서울반도체는 역시나 기술력 하나는 정말 괜찮구나. 그 기술력 중에서도 뭐 자율주행에도 쓰일 수가 있고 전기자동차에도 쓰일 수가 있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호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제가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 머니투데이 올해 3월 29일자 뉴스고요. 서울반도체 썬라이크 아파트 조명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썬라이크 기술이 또 아파트 조명에도 지금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250만 호 아파트를 짓겠다. 물론 250만 호 다 짓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아파트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썬라이크 조명이 만약에 아파트에 쓰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서울반도체는 미래 기대에 상당히 긍정적인 뭐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 방송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서울반도체의 이 멀티플과 이 재무 비율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저평가 구간이고 그리고 재무 안정성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이 4분기 이후에 22년 1분기까지 물류비 그리고 원재료비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참고로 지금 22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년 대비했을 때 그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9% 역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잠정적인 실적에 대한 예측치를 공시한 거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상반기에 컨센을 감안했을 때 전년비 했을 때는 그래도 소폭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좋아질 전망 그리고 완화될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증권사들의 어떤 그 투자 의견과 관련된 보고서 리포트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이 저 윌키가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이 서울반도체 입장에서는 1분기는 이미 지났고 2분기까지가 그래도 상당히 또 보릿고개가 아니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역시나 앞선 그 전체적인 이 증권사의 투자 의견과 관련된 전망을 보면 상저하고 그죠? 상반기에는 좀 못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특히나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투자 메리트 또한 부각되는 그런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서울 반도체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뭐 와이캅 기술, 뭐 썬라이크 기술 등등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뭐 어떻게든지 간에 생존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22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 그죠? 그리고 중국의 이 코로나 관련된 이 코로나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막 봉쇄하잖아요, 지금. 이 봉쇄령, 그리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과 관련해서 뭐 인한 어떤 고유가,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이 물가 급등 등으로 인한 이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앞으로 이 서울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이 대부분의 이 주식 이 기업들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뭐 특히나 이 투자자들도 이런 어떠한 시장 위험에 따른 뭐랄까요, 그 투자 손실에 대한 리스크, 이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체계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 시점, 이런 어떤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는 투자를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서울 반도체를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지금 있다. 이 부분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주식 투자는 일상화돼야 되겠죠. 그죠? 일상화돼야 되고, 그리고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보자. 좀 더 멀리 보자. 뭐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같은 경우에 4% 이상 폭락을 했고, 대형 IT, 특히나 이 빅테크 관련 주들이 폭락을 했어요. 실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뭐 그러면 뭐 당장 우리 증시에서도 뭐 크게 여파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유 뭐 손실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뭐 아니면 아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내가 잘못해서 손실 보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내가 피할 수 없는 이 체계적인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계좌에 마이너스로 기록되는 것일 뿐이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멘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반도체 일단 저는 이 신규 매수 그리고 추가 매수 현 시점 유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서울 반도체 그래도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역시나 이 서울 반도체가 상승하는 날 막 따라 붙거나 막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락일 때 내릴 때 그냥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라. 매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보니까 제 분석 영상이 워낙 길어서 그런지 분석 영상이 긴데 불구하고 이 시청 시간은 좀 짧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앞에 잠깐 보고 그냥 뒤에 정리만 보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정리 부분을 조금 간략화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그냥 영상 전체를 조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분석과 관련된 정리 내용을 상당 부분 생략을 했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요. 참고로 차트 분석은 현 시점과 같은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죠. 왜? 지금 금리 인상,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외부적 요인들이 지금 많잖아요. 환율도 막 높고 지금 유가도 높고 물가도 급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충격으로 인한 어떤 이런 시장의 변동성,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 과거의 이 주가 흐름으로 만들어진 이 이평선 차트가 절대 미래를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자꾸 이게 오타가 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뭡니까? 지금 시점으로부터 과거 5일 전에 매일간의 이 5일 동안에 그죠? 과거 5일 동안에 종가를 평균해서 평균 주가 나오면은 점 찍고 또 점 찍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5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과거에 그 주가 상황을 기록한 것이 이평선이다. 근데 그 과거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미래의 주가 흐름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차트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외부적 요인이 지금 시장을 막 뒤흔들고 있을 때는 다른 거죠. 그죠? 왜? 과거에도 지금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면 뭐 충분히 과거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뭐 이런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큰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일어났던 뭐 외부적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과 같은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 차트 분석, 그죠? 뭐 지지선 그러고 뭐 저항선 그러고 이런 게 큰 의미가 없다.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차트는 뭐 띄우지도 않고 이번에는 분석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서울 반도체는 지금부터 지금 2분기까지 보릿고개고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개선될 것이고 현재 대부분 지표에서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현 시점 신규 매수는 유효하고 시장의 급락에 따른 이 개별 종목 급락 시에는 저가 매수 또는 이 추가 매수를 권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매수 포인트에서 제가 막 글자를 치고 제가 수정을 좀 했었어야 됐는데 오타가 좀 많아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뭐 오타가 많아도 충분히 내용은 뭐 이해는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윌키의 이 투자 메리트 점수를 말씀드리면 75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앞으로 시장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수익률을 상당히 높이 가져가기는 좀 힘든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은 조금 낮추시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리스크를 해지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십시오. 제가 지난 그 커뮤니티에도 글을 그렇게 한번 적은 게 있는데, 사람들한테 대부분 그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라, 분산 투자를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 나 분산 투자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목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걸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구성한 것들이었어요.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말은 섹터별로 여러 개의 종목들을 담되 이 섹터별의 이 관련성이 멀어야 돼요. 예를 들면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와 뭐 반도체 업종의 종목들을 담아 놓으셨다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경기 민감주가 아닌 경기 방어 섹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통신주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음식료주라든지 뭐 이런 주식들을 담아서 경기 민감, 경기 방어 이런 상관성이 조금 멀리 있는 이런 어떠한 기업들을 구성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리스크 해지가 됩니다. 즉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가는, 그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어떠한 포트 구성을 하시는 게
이 리스크 헤지를 위한 분산 투자 방법이다.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방송은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적인 어떤 부분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말을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버벅대고,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이 글자를 다 적고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오타도 많이 발생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확인하고 이렇게 또 오타가 없는 그런 영상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